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성성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흑석 9구역, 그동안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렸던 흑석 9구역이 드디어 조합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평형 신청을 받고 그걸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기준안을 마련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구역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관리처분을 할 것인가, 그 주요 내용을 가지고 책자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흑석 9구역 조합에서 배포한 관리처분 공람용 자료라고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기준안 이렇게 해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롯데 시그니처, 즉 롯데 시공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때 그 책자를 배포한 책자에 나온 이 9구역의 이제 조감도인데, 원래는 조합안은 이 세 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기준안에도 보면 세 열로 기준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롯데 시공사가 롯데 시그니처로 제시한 두 개의 열로 나온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자, 옆에 현재는 여기 보면은 임대동 109동 110동 자리에 이렇게 흑석 9구역의 대표적인 그 자리를 할 만한 그러한 이 멋진 스카이 브릿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이는 게 해가든 아파트입니다. 해가든 아파트 1동, 2동, 3동이 있고요. 그래서 9구역 바로 앞에 해가든이 있고, 이 조그만한 건물이 현재 KT 건물에 있는 KT 대리점이 들어서 있는 그 조그만한 이 9구역의 상가 6층짜리 조그만한 상가동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구역이 굉장히 현재 층이 28층 정도로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한강 조망이 되는 이 명수대 현대 아파트 센트럴 1차 해가든 아파트를 위에 높은 층에서는 내려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보기 좋은 청사지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이렇게 할지 아니면 기존의 조합 안대로 할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현재 조합에서 대부분 조합원님들은 이런 멋진 플랜으로 짓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층고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관청의 인허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볼 만한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요거는 이제 작년에 롯데 시그니처에서 배포한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안 분양 설계 기준에서 보면은, 자, 사업계획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자, 토지를 보면 현재 9구역의 토지가 얼마냐면 94,567.20 해배입니다. 그래서 대략 평으로 환산하면 28,606평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는 94,567 해배고 평으로 따지면 28,606평 정도 된다. 그 중에서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필요하게 되죠. 거기 보면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뭐 신설학교, 중대부중, 의료초등학교 이런 공공용지로 정비 기반 시설로 나가는 게 35% 정도 되는 33,344해배, 즉 평으로 환산하면 1086평 정도가 공공용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제 주상복합이라든가 건축 용도로 되는 게 61,223해배, 평으로 따지면 18,52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 땅에 있어서 약 64.74%니까 65% 정도는 주택용지로, 건축물 용지로 쓰이고, 그 다음에 35% 정도는 정비 기반 시설, 토지로 사용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94,567, 즉 28,000평 중에서 35% 정도인 1080평 정도가
기반시설, 그 다음에 65% 정도인 18,000평 정도가 18,520평 정도가 주거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토지 전체 면적이 94,567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까요? 자, 토지는 94,567 해외고 면적은 28,606평이다.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택지가 35, 정비 기반 시설이 35%인 10,000평 정도, 그 다음에 65%인 18,520평 정도가 주택 용지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인데, 자, 구구역에서, 흑서 구구역에서 총, 평가법인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평가법인 이산라고 하는 평가법인하고 신한 감정평가법인 2군데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서 나온 금액이, 4,388억 정도 됩니다. 그게 또 이제 국공유지가 있죠. 여기는 이제 조합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보면은, 자, 조합원, 순수 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은 4,388억 1,542만 5,320원. 대략 4,388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평균, 건축물 가격은 대충 4,388억이다. 이렇게 대략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토지 평당 얼마나 받았나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이 갖고 있는 토지가 83,700고, 평으로 따지면은, 이게, 얼마나 평가를 받았을까 싶었는데, 해배당 평균 가격이 465만 원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1,539만 원 정도, 한 평에 조합원 지분의 한 평에 1,539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조합원 개개인은, 도로에 접해 있거나 그러면은 비싸게 받을 거고, 이면도로라든가 저 뒤쪽에 있는 땅 값이 당연히 싸겠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상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잡아서 대충 조합원 1인당 한 평당 1,540만 원 정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은 좀 의외였어요. 우리 7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구역에 보면 평당 건축물 연면적을 나누는 평당 계산해 보면 건축물 같은 거 한 평당 163만 원. 그럼 굉장히 잘 준 거예요. 원래 재개발 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오래된 낡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100만 원이 안 되게 뭐 7, 80, 5, 60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새 건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주긴 하죠. 지은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9구역이 그렇게 새 건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9구역의 건축물 한 평당 163만 원 정도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건축물을 후하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땅은 1,540만 원 정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중에서 이제 582해배 정도 이제 조합원이 국공유지를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매수 신청을 했는데 총 지불한 금액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억. 그러면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1,700, 한 평당 1,725만 원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합원 거는 1,540만 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산 거는 1,725만 원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조합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자, 자기가 땅이 약해서, 땅이 별로 없어서 감정평가가 낮은데 국공유지를 자기가 삼으로써 자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적은 평형을 받을 거를 더 높은 평형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한 이거는 대부분 20년 동안 아주 저리로 분할해서 납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평가를 받고
납부는 조금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 국공유지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좀 비싸게 샀다 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뭐냐? 이분이 중간에 팔려고 했을 때, 자, 이걸 사는 사람은 이분이 조합원이 국공유지를 매수를 안 했더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가가 낮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 갖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더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공유지를 사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20년 동안 분납을 하지만 자기가 팔 때는 일시불로 다 납입을 해야 됩니다. 즉 승계인은 그걸 사는 승계인은 일시불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금이 많아진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어떤 초창기에 파실 분은 이 국공유지를 매수 안 하는 게 더 오히려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초기 자금이 낮아서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현금 청산자 있고, 그 다음에 쭉 합창사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은 200해배 이상 살 수가 없다. 즉,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국공유지를 살 수 있지, 무한정 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종전, 조합원에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국공유지, 매수 신청한 사람이 이게 30억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는 뺍니다. 현금 청산자는 어차피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례율 산정해서 종전 가격은 뺍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비례율 산정할 때 나온, 종전 가격이 4,227만, 9,251만 1,570원. 대략 계산해서 4,224천, 종전자산을 4,227억이라고 할게요. 4,227억 정도. 8로 볼까요? 반올림해서. 4,228억 정도가 된다. 종전자산 가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공유지 불화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불화대금을, 뭐, 어떻게 낸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는 평가 금액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분양설계. 자, 그러면, 종전의 토지 소유 면적은 아까 나왔었어요. 면적이.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우리 뚜껑 없는 집이라고 그러나요? 뚜껑만 있는 집이라고 그러나요? 뚜껑만 있는 집. 뭐, 올바른 표현은 아니까, 무허가 건물도 주택은 무조건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물도, 그러니까, 적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도 나오는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도 나와요. 다만, 이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한한다. 건축물 면적을 산정할 때, 법령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구구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 따라서 두 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연면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종전 건축물 면적을 계산할 때 불법 건축물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보겠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위반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미승인 건축물 이런 거는 구청장이라든가 동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또는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은 두 평가 법인의 산술 평균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은 이산하고 신한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형 비례율. 자, 비례율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구구역 여러 가지 관련된 동영상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낡은
건축물, 토지에 대한 총평가 금액과 그 다음에 그것을 쓱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새 건물을 분양을 해서 총 얻는 수입에서 이 새 건물 짓느니라고 들어간 뭐가 있어요? 건축비가 있죠. 그 건축비를 뺀 순수한 이익을 가지고 그 종전에 옛날 헌집에 있던 가격으로 나누면 얼마만큼 더 이익이 되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 100평짜리 낡은 집을 샀어요. 예컨대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분양을 다 새로 집을 지어갖고 분양을 했어요. 빌라를 지어갖고 분양을 했는데 18억 주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5억이죠. 근데 나는 그걸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이죠. 그러면 나는 10억 주고 샀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건축비 다 빼고 하니까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니까 15억에 남았다. 그러면 뭐예요? 10억 분의 15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례율이 150%가 되는 거죠. 1.5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례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여기 보면은 자 종전자산 가격이 있겠죠. 종전가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정후자산 가격이 있어요. 자, 정후자산 쭉 개발되고 완료된 후의 가격입니다. 정후자산이 있고 세 번째가 사업비가 있죠. 그래서 정후자산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가로 나눈 게 비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자 설명이 나왔죠. 구역 내 사업 완료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즉 정후자산 마이너스 총 사업비를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기 100으로 하니까 118.53%가 된다. 구구역은 현재 118.53%. 즉, 이 말은 뜻은 사업성은 좋다는 거죠. 자, 옛날 내 재산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이들 하면 11억 8천 정도, 11억 8천 정도니까 1억 8천 정도가 더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구역 내 사업 완료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주산액이 얼마냐면 1조 981억이네요. 1조 자 정후자산은 1조 981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 총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5,970억이네. 5,970억. 5,970억 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종전자산 가격은 4,228억인데 이거 새로 싹 뜯어붓고 뭐 여러 가지 짓고 모든 비용 합친 비용이 5,970억이니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근데 그걸 지어서 새로 싹 분양하고 남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싹 계산해 보니까 비례율이 몇 프로다? 118.53%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왜? 요것은 변하지 않겠죠. 종전자산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것이 변할 수도 있고 요것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변하죠. 사업비. 그리고 요 앞에 게 변하는 거는 일반 분양가를 중간에 한 번 더 올려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이 플러스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아끼면 비율이 올라가고 사업비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얼마나 잘 절감하느냐. 그래서 옛날 조합에서 구태연할 때 이 사업비에서 많이 부정비리를 해서 빼먹고 그랬다고 그랬죠.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이 얼마나 성과를 잘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되면 할인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 수입에서 좀 할인하게 되는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3번에 있네요. 사업비. 사업비는 이전고시는 뭐냐면 나중에 아파트 다 입주를 해요. 그리고 등기를 다 합니다. 등기는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한 5, 6개월 이 정도 걸리는데 등기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이전고시 할 때 조합원한테 그 조합원 권리가액에 비례해서 더 돈을 내고 만약에 부족하면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가에 비례해서 돈을 더 분담하고, 즉, 돈이 부족하면 원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격에 비해서 더 내고 남으면 돌려줘요. 그러면 무조건 사람 수대로 머릿수대로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율만큼,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액에 비례해서 추가로 받거나 돈을 더 돌려준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경우는 자기의 지분이 큰 경우가 권리가액이 큰 경우가 이익이겠죠. 반대로 손해인 경우는 그 돈을 더 큰 돈만큼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 시설 및 분양 예정대지 보면 자, 이렇게 됐고요. 현재 자, 아파트 개수를 한번 볼까요? 자, 아파트 개수. 자, 아파트 25평형은 총 몇 개입니까? 629개입니다. 부분 임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파트 25평형은 전부 A, B, C 세 타입이 있는데 629개가 된다. 그 다음에 34평. 34평은 총 576개입니다. 576개에서 부분 임대가 몇 개냐면 248개예요. 248개가 부분 임대고 나머지 몇 개죠? 328개. 328개가 통입니다. 통이라는 것은 부분 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28개가 통이고 248개가 부분 임대에서 토탈 34평은 576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평형 41평 총 69개거든요. 자, 69개 중에서 통이 몇 개냐면 34개예요. 34개. 그 다음에 35개가 부분 임대. 근데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합의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보통 7구역 같은 경우는 이 대형평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 견에서도 권리가로 순서로 잘랐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즉 9구역에 40평 하나 받을 사람도 그냥 34평하고 25평을 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평 또는 25평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분양 개수가 아주 적지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에 상가가 있죠. 상가는 총 53개입니다. 53개. 총 53개. 53개고. 자, 임대동에가 12개예요. 임대동이 109동, 110동. 이게 몇 개냐면 총 22개입니다. 22개 맞죠? 22개가 맞고요. 자, 임대동은 우리 해가든 아파트하고 중대부중 사이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109동, 110동, 111동 있는데 109동과 110동 요 세 개 라인이 109동, 110동, 111동 세 개가 임대동인데 109동과 110동의 상가가 토탈 22개가 있다. 1층, 2층 해서 그렇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근린상가가 두 동 있어요. 지금 KT 자리에 있는 상가, 근린상가 시설 2. 그 다음에 저 뒤쪽에 3구역하고 사이에 있는 근린시설 1. 그래서 근린시설 1, 근린시설 2. 자, 요게 몇 개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근린생활시설 1, 중대부중, 근린생활시설 1은 뭐냐면 중대부중 저 뒤쪽입니다. 중대부중 주차장 뒤쪽에 세워질 근린생활시설이 몇 개가 있냐면 총 24개입니다. 24개. 그러면 46개죠. 그 다음에 해가든에 몇 개가 있냐면 지하, 해가든 옆에 KT 건물 있죠. 거기에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총 7개입니다. 그러면 토탈 합치면 자, 임대동 109동과 110동에 22개, 그 다음에 저 중대부중 뒤에 주차장 자리에 상가동에 24개, 그 다음에 KT 자리에 7개, 토탈 하면은 46, 53개 맞죠? 총 상가는 53개다. 자, 여러분들 9구역 조합원님들 상가 많이 신청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9구역에 상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이렇게 많이 개수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왔어요. 53개면 많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1층, 2층이 별로 없어요. 자, 보시면 자, 백구동에 1층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백구동에 1층에 자, 1층 상가를 보면 백구동에 5개. 그쵸? 백구동에 5개. 그 다음에 110동에 1층이 6개예요. 그 다음에 저기 근린생활시설 1, 즉 저기 중대부중 뒤쪽이라고 했죠. 중대부중 뒤 주차장 자리에 세워질 근린생활시설 1에 1에 1층이 몇 개냐? 4개예요. 그 다음에 해가든 KT 건물 있는 거기에 해가든 초입에 있는 그런 KT 건물의 1층이 뭐냐면 하나예요. 1층이 101호 하나. 근데 면적도 18.5찌르니까 한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86, 86, 한 30몇 평 되죠. 근데 왜 이건 1층은 이렇게 좁냐? 거기에 아마 기계식 주차 시설, 기계식 주차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1층이 굉장히 좁고 6평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30 몇 평인데 1층은 그래서 작다. 이렇게 합치면 1층이 다 해서 몇 개입니까? 5, 6, 11, 15, 16, 16개밖에 안 됩니다. 16개. 1층 상가는 다 해서 16개다. 그러면 1층 상가를 가지려면 상가는 아파트는 추첨순, 전산 추첨으로 뺑뺑이로 하지만 상가는 권리가격 큰 사람부터 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를 받으려면 내가 적어도 상가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 권리가 순서가 적어도 16등 안에는 들어야 내가 1층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새로 어떻게 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상가는 523개가 된다. 구체적인 평당가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분양등 수입 총괄을 봤는데, 자, 조합원 분양하고 보류주가 12개 있어요. 보류주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조합원인데 왜 아파트를 안 주냐. 소송을 통해서 아파트 주어라 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배정이 안 돼 있으면 아파트가 없으면 배정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물량 개수, 전체 개수의 1% 정도는 보류지로 놔두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개가 있을 거예요. 1070 몇 세대니까 12개 정도 보류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가 만약에 그분이 조합원이 소송해서 이기면 그분에게 아파트를 주어라.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보류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이 보류지 제도다. 그래서 현재 12개가 있다. 그래서 보류지를 포함한 조합원 분양 개수가 830개인데 자, 여기서 조합원이 몇 세대예요? 조합원이 688이에요. 자, 조합원이 688세대고, 자, 여기서 조합원이 688세대고, 그 다음에 아파트 2개 받으신 분이 142세대예요. 자, 많죠? 142대. 아크로 같은 경우는 2개 받으신 분이 한 46명 정도, 45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냐?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크로 7구역에서는 면적이 크다고 해서 2개를 주지 않았어요. 권리가격이 큰 사람, 권리가격이 2개를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만 2개를 줬어요. 근데 9구역은 그 뒤에 도정법이 바뀌어서 면적이 큰 경우도 2개를 줄 수 있다. 다만 가격은 달라요. 자, 권리가가 큰 사람, 권리가 20억이다. 그러면은 아파트 35평 플러스 25평 또는 40평 플러스 25평 2개를 신청하고도 금액이 남아요. 그런 경우는 조합원가로 줍니다. 작은 25평도. 그런데 건축 면적은 넓지만 그게 권리가가 낮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의 5% 할인된 금액으로 보통 줍니다. 역시 9구역도 3구역과 마찬가지로 9구역도 5% 할인된 금액으로 줬어요. 좀 이따 근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아파트 보류주가 총 수입이 5,859억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 보면 자 59평, 25평형은 임대가 하나도 없어요. 임대가 없고 한 주택 받은 사람이 190명이 신청했네요. 조합원이 190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0개 신청한 거죠. 그 다음에 금액으로 아파트 2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권리가가 커가지고 25평도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8명이에요. 38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2개 다 조합원가로 받아요. 그래서 1+1은 25평인데 자 면적이 커서
건축물 면적이 커서 일반 분양가에 5% 할인된 금액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104명. 그래서 권리가격이 커가지고 조합원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8명.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커가지고 일반 분양가의 95%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4명.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4평 일반임대 부분인데 일반임대가 되게 신청이 많죠. 328개 중에서 283개. 그래서 대충 45개 정도밖에 일반 분양이 안 됩니다. 부분임대는 개수가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류지가 일반 분양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부분임대에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41평형 보면 일반형에서 총 세대수가 34개인데 31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조합원이 포기를 한 건지 조합에서 제한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개가 남아요. 3개는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임대는 35개인데 27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8개가 남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뒤에 한번 나오니까 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수입이 나오는 거고, 임대 아파트는 여기 궁금해서 임대 아파트 매각 수입은 뭐냐면 건물을 져가지고 서울시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자, 임대 아파트는 세대당 2억 2,700만 원에 넘기는 거예요. 싸죠? 2억 2,700만 원. 땅값 포함해서 2억 2,700만 원에 넘기니까 굉장히 서울시는 그냥 재개발 관련 허가를 해주면서 그냥 싼 값에 건물 넘겨받는 거예요. 몇 개를? 262개를 한 개당 2억 2,700만 원에 넘겨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서울시와 임대주택 매각 협의 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이 금액을 예산한다고 보면 하나당 2억 2,700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금액, 권리가가 커서 25평 2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38분. 그 다음에 면적이 커서 나는 일반 분양가에 95%만 주고 받을래 라고 하신 분이 104명. 이렇게 됐고요. 34평에서는 부분임대보다는 일반형이 더 인기가 있다. 그 다음에 41평형에서는 일반 분양에서는 3개가 남아있고 부분임대에서는 8개가 남아있다. 요거는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할지 나중에 조합원이 세대를 다시 분양신청 받아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혹시 한다면 조합원들이 신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수가 남아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파트 분양 수입을 쭉 보시게 되면은, 자, 아파트 분양 수입을 보시게 되면, 자, 3,629억이 분양 수익급이 됩니다. 일반 분양. 자, 일반 분양 개수가 나오죠. 아까 이 빨간색이 조합원 거예요, 전부. 자, 629개 중에서 338개 빼면 291개가 일반 분양. 자, 84 일반형에서는 328개 중에서 283개 조합원 빼면 45개가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이 부분임대형 248개 중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163개 빼면 85개가 일반 분양. 그 다음에 41평형에서 일반형 41평형, 즉 통 41평형은 34개 중에서 조합원이 31개 신청해서 3개가 남았어요. 3개는 일반 분양. 그 다음에 부분임대 35개 중에서 조합원이 신청한 27개 빼고 나면 8개. 그래서 요 일반 분양 세대 개수가 432개고 분양 수익금은 대충 3,629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돼요. 40평대가 일반 분양 조합원 신청을 안 한 건지 어떤지 좀 어쨌든 일반 분양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부대 복리시설 분양 가격은 상가를 지어서 총 분양한 수입입니다. 3,987억이네. 3,987억. 그러면 한번 대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외 근린생활시설 1이라고는 어디라고 했죠? 중대보증 주차장 뒤쪽에 세워질 상가. 자, 5층. 한번 평당가 내봤어요. 자, 5층 501호 38평. 전용입니다. 저는 전용으로 계산했어요. 38평을 해보니까 분양가 나누니까 평당 1,35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층. 자, 403호로 해봤더니 34평이고 평당 1,226만 원.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4층, 5층이 이렇게 금액이, 물론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크게 써서 그런지 어쨌든 분양가가 큰 차이는 없어요. 4층, 5층이라서 큰 차이가 없는지. 자, 3층은 301호니까 61평. 그러니까 평당 1,569만 원. 그러니까 1,570만 원 정도 되죠. 좀 더 내려가, 좀 더 비싸진 거죠. 자, 4, 5층은 별 차이 없고 5층은 좀 비싸다. 아니, 3층은 좀 더 비싸다. 그 다음에 2층. 2층은 38평, 31평짜리, 202호 31평짜리가
5억 3,300인데 나눠보니까 1,719만 원이다. 1,72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가가. 자, 드디어 1층. 1층이 총 몇 개가 있어요? 16개라고 했어요. 자, 1층은 얼마냐? 102호.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전용이 31평이면 꽤 높습니다. 우리 아크로 같은 경우는 17평, 18평이 제일 큰 거고 보통 13평 줬는데 여기는 31평을 줬어요. 상가를 더 쪼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큰 거 몇 개 놔두고. 그래야 여러 사람 조합원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상가가 다 해서 개수가 53개 있는데 구구역에 상가를 원하는 사람이 예컨대 200명이다 그러면은 53개를 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더 쪼개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안들에 의하면은 1층 102호 같은 경우는 31평인데 평당가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4,500. 지하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자, 지하는 요 큰 거 194평 같은 경우는 2,200인데 요 안쪽에 있나 봐요. 요 바깥쪽에 있는가 보는데 60평짜리는 4,400. 별 차이가 없어요. 1층하고. 그래서 이게 도로에 접한 1층인지 아니 지하 1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상가 도면하고 나와서 위층 같은 거 봤을 때 내가 어느 상가, 즉 아파트는 뺑뺑이 돌리지만 상가는 권리가가 큰 사람 순서로 상가를 신청한 사람 순서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권리가가 큰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상가가 또 배정순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순서라면 권리가가 큰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가를 신청하는 게 나중에 훨씬 좋은 상가가 될지 잘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가 도면이라든가 위치, 조감도 나오면 꼭 현장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크로도 보면 상가가 101동, 102동, 특히 102동 상가는 없어서 그러니까 좋은데 저 뒷동에 코너 같은 경우 뭐 여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비어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상가는 가격은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느 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팔 때 프리미엄이라든가 그 다음에 월세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가는 여러분들이 꼭 받으실 때 위치를 확인하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상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러한 영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망 같은 것도 고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2는 어디라고 했죠? 자, 현재 KT 대리점이 있는 그 해가든 옆에 그 짜투리 땅 같은 그 땅인데 현재 여기는 전부 한 라인에 한 층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층은 뭐다? 5.6평이다. 나머지는 전부 26.1평이고 지하는 좀 크죠? 자, 1층은 보면은 꽤 비싸죠. 물론 위쪽에 중대부중 뒤쪽보다는 앞쪽에 있는 상가가 더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는 평당 5,732만 원입니다. 1층은 5.6평. 이거는 약국은 좀 약하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5,700만 원인데 3억 2,1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제가 조합원이라면 이거 받고 싶네요. 어제 평당가는 5,700만 원이고요. 아크로가 아마 평당가가 대충 4,500에서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가에 있는 것들이. 어찌됐든 이 정도 되는 거고요. 2층, 3층, 4층 쭉 보면은 자, 2층은 2,200만 원, 2,290만 원, 2,900만 원, 3층 그 다음에 4층, 5층, 6층은 똑같이 1,716만 원으로 이게 배정이 되어 있네요. 평당가. 이것도 이유를 모르겠네. 3층이 더 비싸네. 2층보다. 아니네요. 계산 잘못됐네요. 5억 9,700이니까 이게 더 비싸죠? 그럴 리가 없죠. 이 계산 미스인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더 된 것 같아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이 제일 좋고 2층, 3층, 그 다음에 4, 5, 6은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지 내 백구동. 백구동은 자, 임대동입니다. 임대동 19평 5,1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층은 2,000만 원 정도, 2,0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110동 보면은 또 역시 5,000만 원. 아까 얼마였죠? 5,100만 원이었죠? 자, 110동은 더 뒷동이 있으니까 5,062만 원. 2층은 2,021만 원. 아까 2,039만 원. 비슷비슷하죠? 자, 임대동에 있는 백구동, 110동에 있는 상가 1층은 5,000만 원대, 2층은 2,000만 원대. 아까 해가든 옆에 상가 근린생활 2에 있는 거는 5,700인가 됐죠? 물론 그거가 제일 이제 중대 병원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지하철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장 좋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게 다 반영된 것 같아요. 감정 가격에. 이거는 이제 상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또 감정을 하는 겁니다. 이 상가를 얼마에 분양할 건가는
그 상가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임대아파트 매각 수익은 이제 아까 제가 가격 계산해줬죠. 2억 2,700인가?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조합원들, 뭐, 어찌됐든, 뭐, 다 길 내고, 아까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 토지 용도는 65%였잖아요. 35%는 뭐예요? 전부 공공용지 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개발 통해서 국가도 이익 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거 가져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임대아파트, 최근에 또 임대아파트 비율을 뭐 30%까지 올린다. 최대한 30%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난리 나겠죠. 재건축. 그래서 요즘 많이 그게 또 신문에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도정법이 물론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법이긴 하지만, 자, 도정법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를 그래도 근간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너무 정책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도정법은. 그래서 상가 개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보면은 너무 재개발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혜택이 많이 못 돌아가는 그러한 약간의 그러한 폐단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대놓고 이제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생. 아까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대아파트. 자, 표준 건축비 하면은 1억 2,400이에요. 물론 평수 작아요. 40회배니까 50평이 안 되죠. 뭐, 조그마한 평형이긴 한데 그래도 1억 2,400. 토지대금을 빼고 나서 건축비, 표준 건축비 적용하니까 1억 2,400밖에 안 돼. 건물 한 채당 뭐, 17평 뭐, 이런 것들. 조그마한 것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자, 8조 분양대상 조합원 기준은, 자, 이거는 제가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했어요.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원래는 1세대 1주택 하나 준다. 그쵸? 그리고, 자, 여기 있어요. 종전평가 법인에서 가격이 크면은 하나를 더 주는데, 1+1을 주는데 적은 평형 25평을 준다. 근데 그거는 조합원가로 준다. 그 다음에, 추가로 도정법이 개정돼서 건물을 큰 걸 갖고 있을 때 건축 면적이 큰 경우는 예외로 권리가가 적더라도 2개를 주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 분양가의 몇 프로? 95%, 5% 할인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100분의 95 1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돼 있죠. 강제는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대상 조합원은 토지라든가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무허가 건물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토지는 90회배 이상이면 무조건 줍니다. 근데 30에서 90회배 사이는 그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아파트를 줍니다. 30이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무조건 현금 정산. 그러니까 짜투리 30회배 이하 땅은 여러분들이 살 필요가 없고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의 땅을 좀 더 사서 받은 것도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권리가액의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이상 추상인 경우는 뭐냐면 요거는 내가 상가만 갖고 있어. 상가만. 주택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아파트 작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다. 34평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이상이면 나는 상가를 신청하자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1월 15일 이전에 구분 손길을 다 필요해서 우리가 쪼개기라고 그러죠. 쪼개기. 요즘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신축 빌라를 져가지고 아주 쪼개를 해가지고 원래 하나밖에 안 나오는 큰 단독주택을 그거를 막 30명, 40명이 쪼개버리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게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언제다?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쪼개놓은 사람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년 4월 20일 다가구 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그렇게 해놓은 경우. 그래서 이 97년 1월 15일이든가 90년 4월 21일 이 날짜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새로 빌라를 지어서 해주겠다. 재개발 그런 지역 예정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인의 분양 신청자는 즉 여러 사람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만 준다 그 말이에요. 공유제도가 그랬죠. 공유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러면은 뭐 건축물을 분리하거나 한 건축물에 여러 사람으로 소유관계를 만들어버린 경우 그렇죠. 예컨대 아버지가 내 자식 3명을 전부 거기다 공유로 해가지고 아파트 4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하나만 준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외로 이제 뭐 임대주택을 줄 수 있고 조그마한 걸 줄 수 있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도 서울시 조례에 하면 6순위가 있다. 1순위부터 6순위가 있다. 제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유튜브에 찍었습니다. 내용 보시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합에서 정관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아시면 되고,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권리 순서 내가 몇 등이냐 정할 때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할 거니까 이 순서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아파트만 받으신 분들은 뭐 이거 상가 분양 순서에 대해서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었죠.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지만 조합에서 7순위를 만들 수 있다. 7순위. 자, 뭐냐면 내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상가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상가를 신청 안 해. 근데 내가 아파트를 신청하고도 돈이 뭐 한 1억이 남았어요. 그럴 경우에 보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환급금이 있는 자, 내가 돈이 좀 남아요. 아파트를 받고도 돈이 좀 남아. 1억이 됐든 5천이 됐든. 그럴 경우는 7순위에서 이 순서에 의해서 조합에서 정하면 상가를 줄 수 있다. 7구역에는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못하겠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했어요. 속된 말로. 근데 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파트 신청하고 25평, 34평 신청하고 돈이 몇천밖에 안 남은데도 또는 거의 돈이 남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구역의 상가 분양 신청 전략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시라. 그래서 지나가는 게 반드시 상가를 신청하시라. 제가 유튜브에서 다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가는 총 53개입니다. 아마 상가를 분양 신청 안 해가지고 남는 상가가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전산 추첨을 하죠. 공개 추첨. 상가는 금융결제원에 의뢰하여 전산 추첨 방식에 의해야 한다. 제가 여기에 7구역 비리 대표할 때 실제로 가봐서 부조리가 있는지 없는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체크하고 이게 사인하고 그러고 해서 전산 추첨 난수표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 이제 추첨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2개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층을 줘요. 하나 받으신 분들은 위층을 주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유튜브 참조하시고, 보류시설 아까 이야기했죠. 1%.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는 청산자로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조합원에 9구역 조합원에 유튜브 내용에서 이거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분양 신청, 내가 추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한다? 분양 계약 안 하면 청산자로 된다. 단 매몰 비용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호 수정되면은 계약을 하겠죠. 현금 10%든 20% 내고 남들은 중도금으로 나가게 되고, 뭐 9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롯데 시공사에서 시그니처에서 롯데에서 아마 잔금으로 다 후불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환급금 받는 사람들은 돈 받는 사람 중에서 찔끔찔끔 나눠줘요. 한꺼번에 안 줍니다. 목돈으로. 저도 환급을 받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분담금 내듯이 일정한 시기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찔끔찔끔 나눠준다. 그것도 바로 안 주고 한 보름 있다가 줘요. 이렇게 가고 있다. 이주비 정산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거는 아까 비례율, 이거는 비례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업이라든가 종우자산, 즉 아파트 일반 분양가를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례율이 올라갈 것이고, 사업비가 세이브해서 조합원들이 노력해서 부조리가 없게 해서 사업비를 아꼈다.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비례율이 올라가고, 근데 중간에 설계 변경 막 해가지고 건축비 막 늘리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변경이 있다고 다 해놨어요. 뭐 매매계약 체계라든가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조합원 증감, 자금운용계획, 그 다음 비례율 등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꼼꼼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조합원님들은 특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의 정정가액의 비율, 즉 비례율 변경에 따라서 정산한다. 아까 얘기했죠. 남아서 나누어 갔거나 부족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받아야 할 경우는 이
권리가액에 비례해서 돈을 더 받거나 나눠준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된 경우는 큰 걸 갖고 계신 분이 유리하고 사업이 안 좋은 데에서는 큰 걸 갖고 계신 분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만큼 더 내야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구구역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3% 비율 3% 이내에서는 그냥 총회 승인 걸지 않고 미리서 하고 나중에 사후에 차기 총회에서 승인받는다고 해놨어요. 추인받게 한다고 해서 추인. 그러면 3%가 얼마냐? 아까 이 종전자산 가격이 4,228억 했잖아요. 요것에 3%면 대충 126억 정도 돼요. 126억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회 승인받지 않고 나중에 집행해놓고 차기 총회 상정해서 추인을 받는다. 그래서 126억 정도는 미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조합원님들 안 당하려면. 자, 설계 개요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설계 개요 보면, 건폐율이 18.29%예요. 영정률이 254.693%예요.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법정이 254.80%인데, 254.693이 254.7이기 때문에 다 찾아본 거예요. 아마 아크로 7구역의 비례율이 영정률이 205%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254%니까 50%를 더 찾아본 거예요. 50%를. 그러면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4, 50년 뒤에 재건축할 때는 별로 용적률을 안 올려주면 찾아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근데 아크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3, 40년 뒤에 또 다시 재건축한다 할 때 2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용적률이 뭐 올라가면 그만큼 사업성도 좋을 수도 있죠. 재건축할 때.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건폐율은 18.29%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 근데 평균 층수는 21.33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대시설 보면은 적용면적,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 288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대동 소유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형별 면적.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59평형은 아까 몇 개요? 629개. 그쵸? 629개. 달라나요? 왜 여기 또 675개지? 629개. 그 다음에 34평은 576개. 576개 중에서 또 여기 다르네요. 임대세대 328개가 통, 부분임대가 248개, 248개, 328개 통 많죠?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69개, 부분임 69개에서 34개, 35개. 이것도 맞죠? 맞는데 왜 25평의 개수가 틀릴까요? 여기는 675개로 됐네? (629개로) 됐는데 1546개? 1536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구구역 조합원님들이니까 여러분들에 관한 거니까 이 책자가 제가 잘못 적었나요? 뭐 책자 내용이 갑자기 틀리지네. 675개로 됐는데 아까에서는 629개로 됐었죠. 요거 더하면은 몇 개인가요? 1540 몇 개가 조합원 개수 아닌가요? 총 개수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이게 구구역의 배치도입니다. 배치동. 자, 101 구구역은 이렇게 달팽이 유선 달팽이 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거꾸로 시계 역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09, 110, 111은 뭐였어요? 임대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큰 그림을 볼까요? 자, 보면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요 세 개 동은 109, 110, 111은 임대동. 그 다음에 112, 113, 114, 115, 116. 여가 아까 106이었어요. 106과 116은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7, 118, 119, 120, 12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101동부터 105동까지 전부 34평이에요. 34평. 그 다음에 41평이요. 34평, 34평, 25평 짬뽕. 여기는 임대동.
요거는 100, 9, 10, 11, 12. 9, 10, 11, 10, 112부터 116도까지 전부 25평. 요것도 전부 25평. 그 다음에 121동. 요거는 25평과 34평 혼합.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35평, 34평, 요거는 25평.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그냥 101동부터 시계 역방향 이렇게 저기 단평이 거꾸로 들어간 것처럼 하는데 101동부터 105도까지 35도, 34평, 106동은 41평, 그다음에 107, 108는 34평, 25평 섞여 있고 109, 110, 111은 임대동. 112부터 쭉 116도까지는 25. 그다음에 117부터 120도까지도 25. 그다음에 121 마지막 요거는 34평과 25평 섞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의하려고 어떻게 된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계 역방향 달팽이 고리로 이렇게 외우시면 연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저기 현재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거를 했는데 너무 작죠?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현재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걸 해놓은 거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방향을. 자, 지도로 보면 이게 북, 남, 서, 동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보는데 이해가 구구역이 다른 건 다 뭐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이 정남, 정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 남동, 남서 이렇게 다 엇비슷하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도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가 다 통관이 좁아요. 그쵸? 그래서 롯데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제안하는 게 이거를 다 가운데를 바람 잘 통하게 넓게 하고 여기 광장 크게 만들고 요거를 층을 올려서 두 라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안했던 거예요. 이게 아마 다 여러분들 책자 갖고 계신 분들은 구구역 조합원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안했던 건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거기에 내용 보면은 이렇게 21개 동인데 11개 동으로 이렇게 해서 넓게 이건 너무 좀 답답하고 모양도 막 비틀비틀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 모양이 좀 방향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방향이 그냥 꺽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모양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옆에 호스하고 간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우리가 말하는 그 판상형 그냥 일자로 딱딱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바람도 소통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꺾어놓은 게 꼭 좋은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 롯데 시공사가 제안한 책자에 있는 겁니다.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자, 특화를 롯데건설에서 어떻게 특화할 건가? 자, 주택을 조합원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롯데에서는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롯데에서는 어떻게 특화를 하겠다? 이 내용들이에요. 뭐 이게 그림이었기 때문에 글자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는 두 열에 큰 층수 좀 올리겠다. 그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동호수를 한번 볼게요. 101동. 자,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전부 34평이라고 했죠. 자, 1호 라인이 이쪽에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고등학교 자리 들어올 자리가 고등학교 들어오는데 즉 푸르지오 쪽을 보고 있는 게 1호 라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호 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호 라인이 남동. 방향은 정남은 아니에요. 남동. 그 다음에 판상형이 돼요. 왜냐하면 앞뒤로 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실은 가격을 볼까요? 가격도 좀 더 비싸네. 이게 제일 비싸다고 친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라인 좋게 봤고요. 2호 라인은 좋긴 좋은데 뒤에 4호 라인하고 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값도 더 쌉니다. 4호 라인보다. 그 다음에 부부님대는 꺾여진 분위기 때문에 타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남서. 남쪽과 동쪽, 서쪽 다 걸치고 있긴 한데 아크로에서는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아크로에서는 대부분 이 한강 조망이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꺾어서 지었거든요.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다 볼 수 있게 4호 라인에서도 멈추면 한강 보이게끔 전부 이렇게 꺾어서 지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구구역은 무슨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꺽쇠처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자로 이렇게 따박따박 해서 제대로 환풍이 제대로 잘 되게
정남향. 어차피 구구역은 어차피 평지고 향을 잘 잡으면 전부 남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꺾자로 한 이유가 뭔지 저같이 문외한 지금 제가 부동산도 잘 모르고 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풍수를 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면 굳이 그렇게 꺾어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냥 통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판상형을 딱 짓기 좋은 구조가 구구역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람이 시원시원하게 통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정남향을 배치시켜주고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어설프지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역시 가격이 다 반영돼요. 그래서 타워형 이 부분이 되잖아요. 84C는 그 꺽쇠 부분 꺾어 있는 부분 여기에 보면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 남서북 불안전한 판상형인데 요것도 4호 라인 제가 봤을 때 1호 라인 제일 좋아요. 똑같습니다. 1호 라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다 똑같아요. 34평. 105동, 106동. 자, 여기서 105동 보면 참고로 보면 자, 요 까만 거 보류지라고 까만 거 보류지입니다. 보류지라고는 뭐예요?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사람에 의해서 줄 때 요거를 남겨놓은 거 주는 거, 요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보류지가 찾는 사람 없다 그러면 이거를 분양하겠죠. 자, 106동은 41평형입니다. 41평형. 자, 요것도 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인데 1호 라인 제일 비싸죠?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쵸? 1호 라인 제가 봤을 때 역시 1호 라인 쪽이 저쪽에 푸르지오하고 아파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그 옆에가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이기 때문에 1호 라인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 다음에 107동에 보면은 34평, 25평 섞여있어요. 여기 34평이에요. 요거는 34평. 부분인데 84C. 25평 있는데 자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어요. 자 파란색은 2주택인데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저건 뭐냐면 자 하나를 받는 사람을 먼저 줘요. 위쪽에. 그 다음에 두 개를 받는 사람은 저층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 가격이 큰 사람은 더 좋은 층에 위층에 파란색이 권리가 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가는 안 되는데 건축 면적이 커가지고 두 개를 준 사람은 밑에. 그래서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정책적으로 고려했다. 하나 받은 사람, 권리가 큰 써서 두 개 받은 사람, 권리가가 작은지만 건축 면적이 넓어서 두 개 받은 사람 이렇게 안 분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108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107동, 108동 부분 임대와 25평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갑자기 109동이 없어져 버렸죠. 109동, 110동, 111동은 없어졌죠. 왜? 부분 임대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어서 뺐고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니고 112동부터 120동까지는 전부 25평형이에요. 그렇죠? 자, 이도 보면 똑같아요. 자, 위쪽은 전부 조합원 줍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권리가가 큰 사람 먼저 두 개 더 높은 층 줍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가 작은 사람, 작지만 건축 면적이 커서 두 개를 받는 사람 역시 또 더 밑에다 줍니다. 더 밑에다 까만색, 요건 보류주입니다. 보류주는 뭐야? 소송에서 아파트 갖겠다고 떼쓰는 사람, 얄미우니까 밑에다 배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류주 전부 좋은 데 주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입니다. 자, 하나 받는 사람, 권리가 커서 두 개 받는 사람, 건축 면적이 커서 두 개 받는 사람, 보류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저층을 먼저 배정한다. 근데 더 안 좋은 저층, 이거보다 일반 분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또 보류지네, 통으로 이렇게. 이건 113동 1호 라인은 전부 보류지고 2, 3, 5, 4, 5는 전부 일반 분양입니다. 역시 9구역도, 여기도 일반 분양 있네요. 역시 9구역도 7구역처럼 7구역이 주로 그랬어요. 6층 이하, 7층 이하가 일반 분양이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도 층수는 낮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건 다 조합원한테 먼저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2, 113, 114. 여기는 그냥 빨간색이 통이네. 여기는 권리가 일반 분양입니다. 이거는 면적 큰 사람 114동이면은 112, 113, 114, 114, 115, 116 중대부중 옆인가 봐요. 그래서 중대부중 쪽을 바라보고 있겠네. 이거는 마당 운동장 시끄러워서 그런가? 더 안 좋은 걸 줬네. 115동 마찬가지고요. 116동이 끝틀입니다. 116동이 끝이라고 했어요. 역시 안 좋은 걸 줬네요. 일반 분양 하나 받은 사람들은 여기 배정 안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17동 정중앙에 있겠죠. 116이 구석에 있고 이제
117동이 제일 뒤에, 가운데 117동 제일 뒤에, 118동 똑같이 일반 하나 받는 사람, 권리가 큰 사람, 면적이 큰 사람 이렇게. 자, 116, 117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9, 120 똑같아요. 120까지는 전부 25평이라고 했어요. 121평이 84C 부부임대하고 저기 25평. 그러면 121동 앞에 뭐가 있었어요? 107동, 108동 있었죠. 107동, 108동, 121동 전부 뭐예요? 부부임대, 아니 그러니까 84C형 부부임대형과 25평으로 이루어진 단지다. 이 세 개 동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덕분에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다. 121동까지. 자, 자금운용 계획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클린업 시스템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신청해서 사업비, 체결 내역 다 계약서 같은 거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집행비역 같은 것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뭐 이렇게 활동하실 분들은 조합에 정보공개 신청해서 그 면밀하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흑석동에도 재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찰이 좀 싹 해서 부정비리 있는 사람들 다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자금운용계에 보면은 조사 측량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쭉 있는데, 자, 합계를 먼저 볼게요. 자, 시공사 선정할 때는 5,571억 정도를 자금운용 계획을 했는데, 관리처분청에서는 398억이 늘어난 5,97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보면은 뭐 조사 측량비, 공사비에 보면 디테일한 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관리비, 외주비, 그 다음에 부담금, 제세공과, 금융비용.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외주비. 조합이 이제 그 외부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뭐 성매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시고, 부담금 뭐 이런 거는 국가 세금 성격이 강한 거, 이런 거는 뭐 굳이 체크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금융비용, 기타 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제가 크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외한이라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숫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제 한강리시 중개법인 그 블로그에 물론 이 자료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구역 관리처분 계획 기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유난히 그 구구역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7구역 비대위대표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제가 2015년 7월에 오픈하면서, 흑석동에 이제 그 오픈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얻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담이라든가 지식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구역 조합원님들이라든가 구구역에 투자하실 분들한테 또는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전화 주시거나 그 다음에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더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 더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토요일인데 거의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구구역의 사업이 잘 돼서 구구역의 그 사업이 잘 되고 분양가, 일반 분양가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구역이 사업이 잘 되고 조합원들에게 또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흑석동이 다시 한번 거듭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크로리버하임 상가 백이동에 있는 한강리치 중개법인 대표 나성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